지독한 장마였다. 며칠째 쏟아붓던 비는 그날 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절정에 달했다. 세찬 빗줄기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윤서연은 그 빗속에 서 있었다. 값싼 트렌치 코트는 이미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넝마처럼 몸에 달라붙었고 발밑은 금세 차오른 빗물에 잠겨 감각조차 무뎠다. 그녀는 건너편 고급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박진혁이 앉아 있었다. 10년을 만난 남자였다. 가난한 고학생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화려한 금발의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 오유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영건설의 외동딸이었다. 서연은 며칠 전 진혁의 차에서 발견한 낯선 귀걸이 때문에 그를 미행했다. 설마 했던 의심은 눈앞에서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난도질했다. 진혁은 서연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로 유라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다. 값비싼 와인잔을 든 그의 손목에는 서연이 몇 달을 아르바이트해서 선물했던 낡은 시계, 대신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유라가 진혁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웃었고 진혁은 그 손에 입을 맞췄다.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지식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위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때 진혁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정확히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유라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잠시 기다리라는 듯 손짓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그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진혁 씨, 이게 다 뭐야?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진혁은 흠뻑 젖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윤서연, 여기까지 쫓아왔어. 스토커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스토커라니, 우리가 10년을 만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여자 때문이야? 서연은 레스토랑 안을 필사적으로 가리켰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내쳤다. 정신 차려, 서연아. 우리가 언제부터 같은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해? 난 더 이상 너처럼 구질구질한 밑바닥 인생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서연의 고막을 때렸다. 구질구질해?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는 그 모든 시간은 다 뭐였는데.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다. 진혁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꿈? 그거야 어릴 때 철없이 꾸던 개꿈이지. 서연아, 현실을 봐.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네가 발버둥 쳐봐야 우린 평생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못 벗어나. 하지만 유라는 달라. 유라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조각냈다. 그녀가 사랑했던 박진혁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따뜻했고 다정했고 돈은 없어도 서로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아니야.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진혁은 전염병이라도 옮은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서연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제발 그만 좀 해. 내 그 초라한 모습, 이젠 역겨워.
진혁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돈다발이 빗물에 젖어 서연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이거 받고 떨어져 나가. 네가 나한테 쏟아부은 시간 이 정도로 퉁치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수표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그녀의 10년 청춘의 값이었다. 레스토랑 안에서 기다리던 오유라가 짜증이 난 듯 문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빗속의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진혁 씨, 뭐해요? 저런 여자랑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감기 옮겠네.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오만했다. 진혁은 즉시 표정을 바꾸어 다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아니야, 유라 씨. 다 끝났어. 그냥 예전에 알던 귀찮은 사람이 붙어서. 진혁은 서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조차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경고와 완전한 단절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유라의 어깨를 감싸고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과 안락한 공간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텅 빈 눈으로 빗물에 젖은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끔찍한 모욕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산산조각 난 그녀의 마음이었다. 사랑, 믿음, 미래, 모든 것이 이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가 버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을 때쯤 서연은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젖은 수표를 구겨 쥐었다. 돈이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향한 모욕의 증거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살던 좁은 원룸은 진혁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 걸음을 쳤고 아무도 길바닥에 버려진 개보다 못한 서연의 모습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박진혁이 없는 삶, 아니, 박진혁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행복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뒤엉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 다리 위였다. 거센 비바람이 다리를 휘감았고 검은 강물이 밑에서 성난 듯 포효하고 있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고통과 굴욕이 끝날까? 박진혁, 오유라, 그 두 사람에 대한 증오가 뼛속까지 사무쳤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그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백도, 심지어는 기댈 사람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였다. 그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수표가 느껴졌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에게 던진 모욕의 대가였다. 서연은 수표를 찢어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몇 주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우연히 본 신문 기사를 떠올렸다. 진화그룹의 강지한 회장,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자 베일에 쌓인 인물, 그가 최근 막대한 자금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인수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그와 그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맴돌았다. 서연은 다리에서 내려왔다. 흠뻑 젖은 몸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적어도 강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였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녀는 젖은 수표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다. 이것을 미천으로 삼아서라도, 아니, 이 모욕을 연료로 삼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늘 자신을 짓밟은 그 두 사람 앞에 당당히 서리라. 아니, 그들을 발 아래 꿇어앉히리라. 그것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복수의 맹세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움튼 처절한 생존 의지였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느새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새 내린 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동이 트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장 어둡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윤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3년 전 오늘 이 비참한 날을 박진혁과 오유라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녀는 주머니 속에 젖은 수표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잔인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잿빛 새벽이 밝아오고 윤서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한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절망감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혁이 던진 모욕감으로 축축한 수표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갈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서연은 가장 먼저 머물 곳을 찾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값싸고 음습한 동네의 고시원 쪽방을 구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곰팡이 냄새와 옆방의 소음이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 아니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박진혁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10년의 사랑은 그렇게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쪼개졌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다. 굶주림은 일상이었고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녀의 몸은 급격히 말라갔고 한때 생기 넘치던 얼굴은 핏기 없는 무표정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많은 날이 갈수록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생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경제신문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경영학과 재무 관련 서적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오유라의 집안인 대형건설과 관련된 기사나 보고서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외울 정도였다. 그녀는 박진혁과 오유라가 속한 세상을 알아야 했다.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규칙을 파악해야만 했다. 증오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연료이자 유일한 스승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얇아진 옷을 입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폭우 속에 갇혀 있었다. 끝없는 노동과 영양실조,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찾아오는 과거의 악몽은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비가 내렸다. 그날 밤처럼 세차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내리는 비는 잊고 싶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그날 밤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미열이 온몸을 짓눌렀다. 빗줄기는 차가웠고 그녀는 우산을 살 돈조차 아까워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던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자신의 방에 쓰러지듯 누웠다. 열이 펄펄 끓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다. 약을 사러 갈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춥고 배고프고 아팠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박진혁과 오유라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대로 죽으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조차 잊은 채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다. 약이 필요했다. 최소한의 해열제라도 먹어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빗소리가 섞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녀는 약국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열에 들뜬 그녀의 발걸음은 방향을 잃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인적이 드문 공사장 인근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이, 아가씨. 혼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술에 취한 듯한 남자 서너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불쾌한 알코올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골목은 막혀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열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희죽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녀는 옆에 있던 공사 자재 더미에서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비록 몸은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죽기 직전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여자의 허세라 생각하고 다시 다가왔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낮고 차가운 그러나 골목 전체를 울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린 곳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를 뚫고 쏟아지며 그 앞에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을 비췄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비에 젖은 구두 소리가 불길하게 울렸다. 당신, 뭐야, 상관 말고 꺼져. 취객 중 하나가 소리쳤지만 남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그들을 무시한 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강지한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진화그룹의 회장. 서연이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강지한은 사실 이 근처의 재개발 부지를 비밀리에 시찰 중이었다. 그는 몇 달 전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한 커플의 추악한 이별 장면을 목격했다. 비를 맞으며 처참하게 버려지던 여자. 그리고 오늘 그는 같은 여자를 전혀 다른 장소에서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만났다.
그의 수하들은 그녀가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보고했었다. 그는 그저 흥미로운 관찰 대상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쇠 파이프를 든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하면서도 도끼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강지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순식간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나 취객들을 제압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강지한이 그녀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살고 싶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고열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고 싶어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왜? 그가 다시 물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빗물과 눈물, 땀이 뒤엉킨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여야 할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대답에 강지한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다음 순간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고시원의 곰팡내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고 차갑고 딱딱한 바닥 대신 최고급 실크 시트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곁에는 강지한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의사가 나가자 본론을 꺼냈다. 윤서연, 27세.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잃고 10년 사귄 남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지. 현재는 3개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형 건설과 박진혁에 대해 조사 중이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엇을 원하시죠? 강지한은 그녀의 침착함에 만족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철을 던졌다. 하나는 박진혁의 비리 의혹이 담긴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오유라 집안에 숨겨진 약점들이었다. 복수를 원한다고 했나? 내가 도와주지.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조건이 뭐죠? 결혼. 강지한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와 결혼해라, 윤서연.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진화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숙부 강태준.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강지한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적들을 교란시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했다. 나는 너에게 복수를 위한 힘과 돈, 그리고 진화 그룹 안주인이라는 지위를 주겠다. 너는 그 대가로 나의 완벽한 아내, 나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내 적들의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그들의 시선을 너에게로 돌려야 한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계약.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혁과 오유라의 자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지한의 차가운 눈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한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말해봐.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들의 숨통은 제 손으로 직접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보다 더 잔인해지는 방법을. 강지한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오늘부터 윤서연은 죽었다. 세상은 오직 진화그룹의 안주인,
강지한의 아내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그날 밤 비는 그쳤지만 윤서연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처절한 복수극과 위험한 재탄생은 그렇게 차가운 계약과 함께 막을 올렸다. 시간은 3년이라는 무게를 더해 흘러갔다. 그 지옥 같던 밤 이후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대신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진화그룹의 안주인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절망하던 27의 여자가 아니었다. 강지한의 아내, 그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지난 3년간 철저하게 교육받고 재련되었다. 오늘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진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행사를 위해 모인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 그리고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잠재적 파트너와 적을 가려내기 위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 화려한 군중 속 한편에 박진혁과 오유라도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혁은 3년 전 오유라의 집안 대형 건설에 입사한 후 빠른 속도로 승진하여 현재 기획팀 팀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이런 거대한 자리는 아직 어색한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오유라는 여전히 화려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그녀가 그의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듯 속삭였다. 진혁 씨, 저기 저 태성물산 사장한테 가서 인사라도 좀 해. 우리 아빠가 이번에 제이타워 건설 건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겨우 얼굴 비추려고 온 줄 알아? 오유라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박진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알았어, 유라야. 조급해하지 마. 이런 자리에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는 속물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윤서연을 버리고 오유라를 택한 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연에 대한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아니, 그는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발판 혹은 떼어버린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오유라의 아버지가 진화그룹의 하청이라도 따내길 바라며 이 자리에 왔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진화그룹의 총수, 얼음 왕자의 주인이라 불리는 강지한 회장이었다. 그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들어서는 여자에게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3년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강지한의 아내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목선과 어깨를 대담하게 드러내는 심플한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다. 오직 그녀의 목에서 칠흑 같은 드레스와 대비되며 서늘한 빛을 발하는 수백억을 호가한다는 진화, 다이아몬드, 밤의 눈물, 목걸이뿐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강지한 회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재벌가의 딸도 유명 인사의 자제도 아닌 그저 신데렐라라는 모호한 소문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선 여자는 동화 속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따뜻함이 아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강지안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웠다. 5개 국어는 물론 재무제표를 읽는 법, 사람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그녀는 더 이상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안이 빚어낸 진화그룹의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무기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저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군. 운 좋게 회장님 눈에 들어서 팔자 고친 여자. 옷은 비싼 거 걸쳤는데 표정은 왜 저렇게 재수없게 차가워. 그녀는 강지안의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이 불쾌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박진혁에게 빈정거렸다. 진혁 씨, 안 그래? 저런 여자들 특징이 뭔지 알아? 과거가 오유라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는 옆에 선 박진혁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방금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쪽으로 걸어가는 강지안 회장의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혁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유라가 그의 팔을 흔들며 물었다. 박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연회장의 소음이 멀리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저 여자,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저 여자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비에 젖어 자신에게 매달리던 그 초라하고 가여웠던 여자. 그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윤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서연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알던 윤서연은 아니었다. 3년 전에 그녀는 절망과 가난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의 위엄과 냉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시선 처리, 그녀가 강지안 회장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가 알던 윤서연이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박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윤서연이 맞다고. 그가 버린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가? 어떻게 강지안 회장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이성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오유라는 박진혁의 혼란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저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힐끔거렸다. 가까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근데 진혁 씨, 정말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그녀가 짜증을 내며 그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단상에 도착한 강지안과 서연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강지안이 짧은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완벽한 미소, 정확히는 미소처럼 보이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다. 그저 연회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여왕처럼 그녀는 이미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을 발견했다.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저장되어 있던 두 얼굴. 박진혁과 오유라. 지난 3년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비참했던 기억을 되새겼다. 그들의 경멸 어린 표정, 그들의 잔인한 말들, 그리고 빗물에 젖어 흩어지던 수표. 그녀는 복수를 위해 강지안의 손을 잡았고 오늘이 바로 그 서막이었다. 환영사가 끝나고 강지안은 서연을 하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제 아내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서연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인파 속을 정확히 꿰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박진혁과 오유라에게 멈췄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3년 만의 재회였다.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거리에 하찮은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혹은 실험실의 표본을 관찰하는 듯한 지극히 차갑고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3초간 정확하게 응시했다. 박진혁은 그 시선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옆에 있던 오유라 역시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박진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도 3년 전 그날 밤 비에 젖어 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저 여자가. 오유라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자신들이 짓밟고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진화그룹 회장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경악과 공포를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올렸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이 담긴 승자의 미소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옆에 선 강지한에게 다정하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박진혁은 손에 힘이 풀려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며 샴페인이 그의 바지에 쏟아졌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간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굴욕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오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화려했던 등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서연의 차가운 시선, 한 번의 처참한 희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연은 그 소동을 등진 채 강지한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다른 VIP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그녀의 태도는 완벽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3년 전 그날의 빛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그녀의 의도대로 두어졌다. 그날 밤 갈라 행사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내내 박진혁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오유라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최고급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오유라는 참아왔던 히스테리를 터뜨렸다. 박진혁, 똑똑히 말해. 방금 그 여자 윤서연 맞지? 네가 10년이나 만났다던 그 거지 같은 여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찢을 듯이 울렸다. 박진혁은 땀으로 축축한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그 여자가 어떻게 강지한 회장 곁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 경멸과도 같던 차가운 시선, 자신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은 3년 전 자신이 버렸던 윤서연의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닮은 사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밤에 눈물을 하고 그런 눈빛을 해. 넌 그 여자를 10년이나 만났다면서 그것도 몰라? 오유라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그를 몰아붙였다. 만약 정말 그 여자가 맞다면 우린 어떻게? 강지한 회장 부인이면 우리가 3년 전에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관계가 이익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위기 앞에서의 균열은 빨랐다.
박진혁은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설령 맞다고 해도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헤어진 거야. 그리고 봐, 지금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성공했잖아?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는 자신의 비겁한 변명에 스스로가 역겨웠지만 지금 이 순간 오유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공포로 얼어붙어 화려한 성공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화그룹의 펜트하우스. 윤서연, 아니 강서연은 화려했던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형건설 J타워 복합단지 개발 제휴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고시원 쪽방에서 그토록 외우던 이름이었다. 강지안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든 채였다. 확인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호기심을 읽었다. 네, 박진혁, 그리고 오유라. 틀림없었어요. 서연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3년 전 빗속에서의 절규와는 달리 어떤 감정의 동요도 담고 있지 않았다. 강지아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앉았다. 어떻게 하고 싶지?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대형건설 오유라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EJ타워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어. 진화그룹의 자금 지원과 브랜드가 절실한 상황이야. 그가 상황을 요약했다. 서연은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박진혁, 지금 대형건설 기획팀 팀장이더군요. 이 제휴안의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에요.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재미없어요.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고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으로 밀어 넣어야죠. 3년 전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는 강지안을 바라보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 가진 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그녀가 말했다. 다만 공정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대형건설이 진화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말이죠. 특히 안전규정이나 환경법 관련해서요. 강지아는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박진혁은 빠른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그의 과거 보고서들을 보면 분명 어딘가에 조작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는 비서실에 연결된 인터폰을 들었다. 전략기획실, 대형건설 제휴안,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특히 J타워 부지 관련 인허가 서류, 과거 5년간의 안전감리 기록까지 사소한 오류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검토하도록. 며칠 후 대형건설은 발칵 뒤집혔다. J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갑자기 진화그룹 측에서 세부 자료 보완을 요구해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완 요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항목에 걸쳐 몇 년 전의 사소한 행정 절차까지 문제 삼는 집요한 요구였다. 오유라의 아버지인 오 회장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이게 다 뭐야, 박 팀장. 자네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박진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그는 차마 윤서연의 이름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 클레임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화그룹의 실무진들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모든 연락은 이메일로만
그것도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어조로만 이루어졌다. 어떻게든 해결해. 이 프로젝트 무산되면 자네 목만 날아가는 게 아냐. 우리 회사 전체가 망한다고. 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미친 듯이 서류를 뒤졌다. 분명 과거에 그가 승진을 위해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서류를 간소화했던 부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오유라의 배경 덕분에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화그룹이 문제 삼는 부분은 정확히 그가 저질렀던 편법과 비리들이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쥐처럼 공포에 떨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수정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었지만 진화그룹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더 날카로웠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부족, 추가 현장 실사 및 제3자 기관의 재검증 필요. 이것은 사실상 프로젝트를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통보나 다름없었다. 박진혁의 입지는 회사 내에서 급격히 추락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오 회장은 그를 벌레 보듯 대했다. 오유라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진혁은 모든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풀었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네가 어떻게든 막아줘야 할 거 아냐. 네가 제이타워 따오면 날개 달아준다고 했잖아.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유라도 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가 짜증으로 변해 있었다. 시끄러워. 그래서 어쩌라고. 그 여자 강서연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아빠는 진화그룹 눈치 보느라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이 무능한 인간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가 싼 똥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가 닥치자 가장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진혁은 절박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진화그룹 전략기획실의 책임자에게 뇌물이라도 건네볼 생각으로 약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첨부된 파일은 없었다. 오직 한 문장의 짧은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날개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박진혁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3년 전 그가 윤서연에게 유라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보낸 메시지였다. 윤서연, 강서연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위치에서 그들의 발버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화면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박진혁 팀장, 대형건설 내 입지 급격히 악화. 사내 감사팀에서 과거 업무 관련 내사 착수.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압박할 생각이었다. 진화그룹의 제이타워 프로젝트 재검토 결정은 대형건설의 즉각적인 자금 경색을 불러왔다. 박진혁과 오유라가 그들만의 지옥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강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 그녀의 개인 서재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지안조차 그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두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막대한 정보력을 동원했다. 강지안이 그녀에게 사용 권한을 준 TFR 타스크포스 레서루션 단순한 기업 정보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진화그룹의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서연은 그 TFR에게 박진혁과 오유라의 지난 3년, 아니 그들의 인생 전체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낼 현미경을 원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박진혁에 관한 것이었다. J타워 프로젝트의 서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TFR은 박진혁이 대형건설에 입사한 직후부터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날짜별로 정리해 가져왔다. 그는 빠른 승진을 위해 소규모 하청업체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그 금액은 그가 서연에게 던졌던 수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액수였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의 배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료들의 성과를 가로채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서연은 한 유능한 과장이 박진혁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고되고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방식 그대로 그는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서연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분노로 뛰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확신이 차올랐다. 박진혁은 근본부터 썩어 있었고 그런 그를 10년이나 사랑했던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박진혁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완벽한 칼날이었다. 다음은 오유라였다. 서연은 오유라가 그저 철없고 오만한 재벌딸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TFR이 가져온 정보는 그 이상이었다. 첫째, 오유라는 박진혁을 속였다. 그녀의 집안인 대형건설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오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J타워 프로젝트는 그들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오유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박진혁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박진혁의 야망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방패막이이자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접근할 사다리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박진혁이 자신을 날개를 달아줄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오유라는 그에게서 구명보트를 찾고 있었던 셈이다.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이용하려 했던 천박한 공생관계의 실체였다. 서연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날개라. 둘 다 추락하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나. 그녀는 이 정보가 박진혁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오유라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 즉 부와 배경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빠르게 무너져 내릴 터였다. 하지만 TFR이 가져온 오유라에 대한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3년 전 박진혁을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오유라는 음주운전으로 끔찍한 뺑소니 사고를 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그녀의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당시 오 회장은 막대한 돈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리고 해외로 이주시켜 버렸으며 경찰 기록은 조작되었고 유일한 목격자는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 오유라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고 그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혔다. 오유라는 그 끔찍한 죄를 짓고도 며칠 뒤 박진혁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홀로그램 창에 떠 있는 사고, 현장 사진과 피해 학생의 정보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사진 속 피해자는 그녀 자신처럼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오유라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짓밟았다.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모멸감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박진혁의 비리 파일과는 별도로 오유라 폴더를 만들었다. 이 두 개의 폴더는 이제 박진혁과 오유라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하나는 사회적 매장을, 다른 하나는 법적 처벌을 의미했다. 서연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싱거운 결말이었다. 한편 박진혁과 오유라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박진혁은 진화그룹의 압박과 오 회장의 질책 속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오유라에게 향했다. 대체 내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 하나 해결 못해? 네가 강서연,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다 너 때문이잖아. 오유라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제이타워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아버지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박진혁에게 악을 썼다. 시끄러워. 네가 윤서연 그년이랑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네가 어떻게든 그 여자를 만나서 해결해. 필요하면 예정을 들먹이든 빌든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대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박진혁은 실제로 서연에게 연락할 방법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남아있길 바라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서연의 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일정상 불가라는 차가운 자동 응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박진혁의 발악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그가 보낸 절박한 메일들을 스팸 처리하듯 삭제했다. 그리고 TFR 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박진혁의 비리 증거 중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가벼운 것 하나를 골라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형건설의 경쟁사인 태강건설 측에 익명으로 흘리세요. 태강건설은 제이타워 프로젝트 입찰에서 대형건설에 밀려 2순위로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은 대형건설을 끌어내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유라 씨의 건은 어떻게 할까요? TFR 팀장이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 카드는 내가 직접 쓸 겁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서연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분류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모든 패를 손에 쥐었다. 박진혁의 탐욕, 오유라의 잔인함,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과거가 그녀의 손안에서 완벽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닌 차갑고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 진행될 것이었다. 그녀는 디스플레이를 껐다. 방 안에는 그녀의 차가운 숨소리와 도시의 소음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윤서연의 복수가 차가운 칼날처럼 박진혁과 오유라의 숨통을 겨누는 동안 그녀의 삶의 축을 이루는 또 다른 관계는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진화그룹의 회장 강지한과의 관계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결합을 세기의 신데렐라 스토리 혹은 정략 결혼의 전형이라 수군댔지만 그 실체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약이었다. 강지한은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적들을 교란시킬 방패가 필요했고 윤서연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복수를 실현할 힘이 필요했다. 3년 전 병실에서 그 손을 잡은 순간부터 서연은 강지한의 피조물이 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지한의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한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강지한은 그녀에게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그는 3년간 그녀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그녀가 10년간 박진혁에게 바쳤던 순진한 사랑과 연민은 그가 가장 먼저 제거한 불순물이었다. 감정은 비용이다. 서연 씨. 그는 서재에서 재무제표를 가르치며 그렇게 말했다. 특히 복수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은 가장 치명적인 부채가 되지. 그는 그녀에게 5개 국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5개 국어로 협상하고 위협하는 법을 가르쳤다. 경제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으로 사람의 목숨줄을 쥐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격투술, 심리학, 그리고 상대의 눈빛에서 가장 깊은 욕망과 약점을 읽어내는 법까지 훈련받았다. 윤서연은 죽었고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전략가가 그 자리에 태어났다. 오늘 밤도 서연은 서재에서 박진혁과 오유라의 다음 몰락을 설계하고 있었다. TFR이 방금 전송해온 태강건설의 반응 보고서를 읽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박진혁의 가장 가벼운 비리를 흘린 것은 그를 즉각적인 파멸로 이끄는 대신 그가 더 큰 구렁텅이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그때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지안이 들어왔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머물다 방금 돌아온 듯 넥타이를 살짝 푼 셔츠 차림이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했지만 두 사람의 침실은 따로 존재했다. 그것이 그들의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혹은 무관심. 하지만 그들은 종종 이렇게 서재에서 전략을 공유했다. 태강건설이 미끼를 물었군. 강지안이 그녀의 앞에 놓인 디스플레이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감정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예요. 태강은 J타워 프로젝트를 빼앗아 오기 위해 박진혁의 비리를 확대 재생산할 겁니다. 대형건설은 내부 감사와 외부의 공격을 동시에 받게 되겠죠. 강지아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박진혁은 이제 오유라의 집안, 즉 대형건설을 원망하게 될 거야. 자신이 버려진 이유가 진화그룹의 압박과 태강의 공격 때문이라고 생각할 테니. 아주 영리한 수순이야.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는 칭찬에도 인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전략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디스플레이를 껐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 강지안이 불쑥 말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게 뭐죠?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잔을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당신 자신, 그의 말에 서연은 순간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 되었다. 지난 사흘간 당신은 총 7시간을 잤더군. 강지안이 무심하게 말했다. TFR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식사도 대부분 거르고 있어. 복수라는 목표는 훌륭한 동력이 되지만 실행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칼은 녹슬어 버리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관심이었다. 서연은 물 잔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던 자신에게 그가 내밀었던 손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구매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생존을 넘어선 무기를 쥐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 몸 상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연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강지아는 피식 웃었다. 얼음 같던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스치는 그늘진 미소였다. 틀렸어, 서연 씨. 당신의 몸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니야. 당신은 진화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적들의 시선을 받는 방패지. 방패가 약해지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
그는 자신의 숙부인 강태준 부회장과의 지독한 경영권 다툼을 BTS-TS.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들의 계약은 상호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전쟁 또한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혁과 오유라를 상대하는 동시에 진화그룹 내부에서 호시탐탐 강지한을 노리는 늙은 여우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한의 완벽한 아내로서 사교계와 이사회를 누비며 그의 편을 만들고 적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강태준 부회장 쪽에서 또 움직임이 있었나요? 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복수자에서 진화그룹의 안주인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강지한은 그녀의 이런 점을 높이 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내가 아니라 당신을 겨냥하고 있어. 강지한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를요? 강지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내 숙부는 내가 당신처럼 근본 없는 여자에게 빠져 그룹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당신의 뒤를 캐고 있어. 당신의 3년 전 과거, 그 비참했던 윤서연의 기록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강지한이 그것을 덮어주었지만 만약 그것이 강태준의 손에 들어간다면 박진혁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버림받았던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녀의 복수는 물론이고 강지한의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TFR이 막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TFR만으로는 부족해. 강지한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강태준은 당신이 박진혁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당신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진화그룹의 힘을 이용한다고 이사회를 설득할 거야. 당신은 사냥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음을 증명해야 해.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강지한은 그녀가 개인적인 복수심에 매몰되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지한에게 다가가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지극히 사무적인 아내의 역할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제가 사냥개라면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다. 주인을 무는 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가장 거슬리는 목을 물어뜯는 개가 되어야겠죠.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 부회장이 제 과거를 원한다면 기꺼이 보여드리겠어요. 다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편집된 과거여야겠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아낼 겁니다. 강지한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 역시 그녀만큼이나 차가웠다. 좋아. 그게 내가 3년간 공들여 만든 강서연의 대답이지.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명심해. 복수에 성공한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강서연으로 살아가야 해. 윤서연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 그때가 되면 당신은 뭐가 남을 것 같나? 그의 질문은 서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복수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그녀는 이 질문을 애써 외면해왔다. 박진혁과 오유라를 파멸시킨 뒤 자신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차가운 지옥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남자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디스플레이 앞에 섰다. 그녀는 강태준 부회장의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박진혁을 넘어 더 거대한 적을 향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강지한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그 괴물에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의 어둠을 공유하는 유일한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 아침 강태준 부회장과의 조찬 미팅에 함께 가야 하니 오늘은 그만 쉬도록. 이건 명령이야. 문이 닫히고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그가 밀어주었던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강지한을 닮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싫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이 함께 꾸미는 거대한 권력의 게임 그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던진 미끼는 태강건설이라는 굶주린 상어의 입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들은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다. 대형건설의 비리 증거, 비록 사소한 것이었지만 태강건설은 이를 자신들의 법무팀을 통해 재가공한 뒤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에 유출했다. 그들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제이타워 프로젝트 자체의 수주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치밀한 법적 공세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대형건설 제이타워 수주 비리 의혹, 입찰 서류, 고의 누락 정황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다. 기사는 진화그룹이 이미 이 문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은근히 흘리며 대형건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대형건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폭락의 징조를 보였다. 오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혁, 당장 튀어와. 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박진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서자 오 회장은 그가 보는 앞에서 신문을 구겨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게 다 뭐야? 네가 완벽하다고 했잖아. 진화그룹 압박도 모자라서 이젠 태강까지. 박진혁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회장님, 이건 태강건설의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고 그 변명은 회의실의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불안한 태도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그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비틀거렸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윤서연이라는 3년 전에 지웠던 번호를 미친 듯이 떠올리려 애썼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구름 위에 있었고 그는 진흙탕에 처박혔다. 박진혁이 벼랑 끝에서 허우적대는 그 시각. 강서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VVIP 경제 포럼의 모습을 드러냈다. 밤의 눈물 대신 그녀는 지적이고 단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화제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대형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의 은행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우아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갔다. 은행장은 진화그룹 회장 부인의 예기치 못한 관심에 황송한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강 여사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한일은행도 진화그룹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노골적인 아부를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행장님, 영광입니다. 실은 요즘 저희 그룹 내부에서 제이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내용은 강철처럼 무거웠다. 저희 진화는 파트너사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파트너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어렵더군요.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면도날 같은 위협이 숨어 있었다. 은행장은 이 젊은 사모님이 단순한 재벌가의 장식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지한 회장보다 더 차갑고 냉철하게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은 대형 건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은행도 진화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은행장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금융인이었다. 서연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공식적인 경고였다. 대형 건설의 편을 들다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진화그룹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 그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했다.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화그룹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여사님. 은행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행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거물급 인사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럼이 끝나기도 전에 은행장은 비서실을 통해 임원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신속했다. 당장 대형 건설의 신용 등급을 재평가해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5천억 원, 전액 상환을 요구해. 명분은 제2타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 증가다. 연장 불가를 즉시 통보해. 한일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 통보는 그날 오후 대형 건설의 자금팀을 강타했다. 5천억 원. 그것은 대형 건설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몇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오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절규했다. 한일은행, 그놈들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당장 다른 은행에 연락해. 제2금융권이라도 알아봐.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대형 건설의 주거래 은행이 등을 돌렸다는 소문은 금융가에 삽시간에 퍼졌다. 진화그룹이 우려를 표명한 기업, 그리고 언론에서 비리 의혹이 터진 기업에 돈을 빌려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오 회장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녀 뒤에 강지안을 너무 얕봤음을 깨달았다. 오 회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채 시장까지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곳의 왕들조차 진화그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대형 건설에 자금을 대려 하지 않았다. 오 회장, 미안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너무 커. 우리도 목숨은 부지해야지. 수십 년간 거래해온 명동의 큰손마저 전화를 끊었다. 오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그리고 철저히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불과 24시간 만에 한때 업계 상위권이라 불리던 대형 건설은 최종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하청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었다. 오 회장은 회장실에 홀로 틀어박혀 파산 신청서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오 회장의 책상 위로 비서실을 통해 익명의 소포 하나가 전달되었다. 발신인 불명. 그 안에는 값비싼 포장 대신 검은색 USB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오 회장은 홀린 듯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박진혁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떠올랐다. 폴더 안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박진혁이 지난 3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입금된 차명 계좌 내역, 제2타워 서류를 조작한 원본 파일과 수정본 비교, 심지어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동료를 모함했던 이메일 기록까지. 이것은 TFR이 서연을 위해 준비한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USB는 강서연이 보낸 것이다. 그녀는 대형 건설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박진혁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박진혁을 제물로 바치고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인가. 오 회장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딸인 오유라의 행복 따위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오 회장은 자료를 보는 내내 부들부들 떨었다. 처음에는 박진혁에 대한 분노였지만 이내 그것은 교활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 자료들은 구명줄이었다. 회사의 몰락을 막을 순 없어도 최소한 자신의 법적 책임은 이 젊고 탐욕스러운 팀장에게 모두 떠넘길 수 있었다. 그는 이 자료의 출처가 강서연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USB의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모든 것은 저 박진혁이라는 악마 같은 놈의 단독 범행입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 외쳤다. 저놈이 회사를 속이고 우리 모두를 기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당장 저놈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실패를 박진혁의 비리로 완벽하게 덮어씌웠다. 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이사회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배임, 횡령, 이게 다 무슨 소리요. 그가 절규했지만 수사관들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그는 자신이 오 회장에게 그리고 오유라에게 완벽하게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대형 건설의 몰락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 체포되기 직전 그는 간신히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자신을 구하러 온 변호사가 아니라 공항으로 도망치기 위해 급하게 짐을 싸고 있는 오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너만 도망가려고 했어? 박진혁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오유라는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놔, 이 더러운 손 치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거지 같은 윤서연을 잘못 건드려서 우리 집안까지 망하게 했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방을 울렸다. 박진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망해? 우리 집안? 웃기지 마, 이 사기꾼년아. 그는 어디선가 들은 소문과 지금의 상황을 조합해 진실을 깨달았다. 내 집안은 이미 깡통이었어. 제2타워는 너희의 마지막 발악이었고 난 그냥 내 방패막이었을 뿐이지. 이 천박한 년,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오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그에게 휘둘렀다. 내까짓게 감히 날 때려? 죽어. 두 사람은 3년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값비싼 향수병이 깨지고 명품 옷들이 찢어졌다. 그들의 추악한 관계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은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단되었다.
박진혁은 횡령 혐의에 폭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연행되었다. 오유라는 엉망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악에 바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럭셔리한 오피스텔은 두 사람의 욕망과 배신이 뒤엉킨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밑바닥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거실. 구시뉴스가 대형건설의 최종 부도와 박진혁 팀장의 긴급 체포 소식을 메인 뉴스로 전하고 있었다. 앵커는 박진혁의 탐욕이 어떻게 한 기업을 무너뜨렸는지 열변을 토했지만 그 뒤에 숨은 서연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무표정하게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태블릿에 TFR의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박진혁, 구치소 이송 완료. 오유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도 중 미리 요청한 출국 금지 조치로 신병 확보. 서연은 오유라의 뺑소니 사건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쓰지 않았다. 박진혁의 사회적 죽음은 끝났지만 오유라의 법적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지한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 역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끝났나? 그가 낮게 물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3년 전 그날의 빛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이제 겨우 그들이 내게 했던 짓의 절반을 돌려줬을 뿐이에요. 서연은 강지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유라의 뺑소니 파일입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박진혁이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면 오유라는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파멸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가장 잔인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진혁이 풀려난 것은 그가 구치소로 이송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정확히는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의 변호사가 마지막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을 주장하며 간신히 보석을 받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뒤였다. 대형건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의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다. 오유라는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3년 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10년의 청춘을 바쳤던 여자, 그리고 3년의 야망을 불태웠던 여자. 그 두 여자에 의해 그는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며칠간 곰팡내 나는 싸구려 모텔방에 처박혀 술만 마셨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윤서연, 아니 강서연의 복수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술병을 집어 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오유라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대형건설이라는 신기루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윤서연은, 그래, 서연이는 착한 여자였다. 자신을 10년간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녀라면 혹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텔을 뛰쳐나왔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연에 대한 일말의 희미한 추억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하늘은 3년 전 그날처럼 지독한 비를 퍼붓고 있었다. 계절은 달랐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차가운 빗줄기는 3년 전의 기억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재현했다. 박진혁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진화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대형건설에 잘나가는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흠뻑 젖은 셔츠와 구겨진 바지 차림에 노숙자보다 못한 몰골이었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려 했지만 거대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3년 전
자신이 서연에게 보냈던 시선과 정확히 겹쳤다. 나 박진혁이요. 강서연 여사님. 아니, 윤서연. 서연이를 만나러 왔소. 급한 용무요. 그가 고함을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빗속으로 나동그라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3년 전 서연이 주저앉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빌딩 주차장 입구 강서연이 탄 차가 반드시 지나갈 그곳에 주저앉아 기다렸다. 비는 그의 몸을 때리고 수치심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짓을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몸은 이미 감각을 잃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 육중한 차단기가 올라가고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빗속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칠흑같이 빛나는 차체는 빗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 위험을 내뿜었다. 박진혁은 본능적으로 그 차가 서연의 차임을 직감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즉시 경호원들이 뛰쳐나와 그를 제압하려 했다. 서연아, 윤서연, 나야, 진혁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가 짐승처럼 절규하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경호원들이 그의 팔을 꺾으려는 순간 차 뒷좌석의 방탄유리가 소리 없이 스르르 내려갔다.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그녀가 보였다. 강서연. 그녀는 3년 전 젖은 트렌치코트 차림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난방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빗방울 하나 묻지 않은 완벽한 모습으로 3년 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짓이죠, 박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비보다 더 차가웠다. 진혁 씨라는 낯선 호칭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가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기어가듯 차에 매달렸다. 다 오유라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난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널 위해서. 서연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쳤다. 날 위해서라고요? 그녀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박진혁에게 천둥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나한테 수표를 던지던 그 순간에도 날 위해서였나요? 10년의 사랑을 그깟 돈 몇 푼과 맞바꾼 게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의 변명을 조각냈다. 아니야, 서연아, 제발, 우리 10년을 생각해서 제발 날 용서해줘. 나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 응, 내가 강 회장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제발. 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그의 꼴은 3년 전 그날의 서연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다. 서연은 창밖의 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빗속에서 짐승처럼 울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동정일까? 연민일까?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3년 전 그날 그녀의 심장은 이미 이 빗속에서 얼어 죽었다.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차가운 혐오감뿐이었다. 박진혁 씨.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박진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비는 이유는 나를 사랑했거나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내가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의 영혼 밑바닥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니야, 서연아. 그가 절박하게 부정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용서?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3년 전 오늘 당신은 비에 젖은 나를 보며 역겹다고 했죠. 그녀는 3년 전 그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다. 지금 당신 꼴을 좀 봐요, 박진혁 씨. 빗물에 젖어 목숨을 구걸하는 당신의 모습. 정말 역겹네요. 그 말은 박진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전부다. 경호 실장님. 서연은 그의 말을 끊고 운전석을 향해 말했다. 저 쓰레기 당장 내 차 앞에서 치워요. 창문이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박진혁은 절망했다. 안 돼, 서연아, 안 돼, 윤서연. 그가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단단한 방탄유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는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거칠게 끌어냈다.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마이바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웅덩이의 빗물을 그에게 거세게 튀기며 매끄럽게 빗속으로 사라졌다. 3년 전 서연이 걸어갔던 그 길 위로 이번에는 박진혁이 홀로 남겨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차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이내 울음소리로 변했다. 그는 비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용서도 기회도 삶도 끝났다. 윤서연은 그에게 완벽한 복수를 선사했다. 3년 전 그녀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비참한 방식으로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절규는 도시의 소음 속으로 처참하게 묻혀갔다. 박진혁이 빗속에서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그는 사회면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대형건설의 파산이라는 거대한 사태 앞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그에게 자비를 베풀 판사는 없었다. 찢어진 오피스텔에서 오유라를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멍한 표정으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파멸은 그렇게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단신 기사 하나로 허무하게 마무리되었다. 강서연은 그 소식을 펜트하우스의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무감각하게 읽어내렸다. 그녀의 복수 목록에서 박진혁이라는 이름 위에는 굵은 붉은색 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유라가 남아 있었다. 오유라는 3년 전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형 건설은 파산했고 오 회장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딸의 변호사 비용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오유라는 구치소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의 모든 분노는 단 한 사람, 강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년 때문에. 윤서연,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몇 주 후 오유라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다. 재판부가 그녀가 정신적 불안정을 보인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상태였다.
그녀가 나온 곳은 구치소 앞이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도 차도 없었다. 그녀는 망가진 얼굴과 텅 빈 눈으로 거리를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TV 뉴스를 통해 강서연의 소식을 접했다. 서연이 진화그룹의 후원으로 열리는 대규모 자선 미술 전시회의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오유라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광기가 어렸다. 그래, 죽어도 혼자 죽을 순 없지. 강서연, 너도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야지.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주방용품 가게에서 날카로운 과도 한 자루를 구입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진화 아트센터는 국내외 VVIP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억 원대의 미술품들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안주인다운 우아함과 지성으로 해외 큐레이터들과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막이 쳐져 있었고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했다. 오유라는 이 모든 것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씻지도 못한 더러운 행색에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 과도를 숨긴 채 인파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경비가 삼엄한 정문을 통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원들이 드나드는 후문의 서비스 통로를 노렸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혹은 악마의 이끌림처럼 청소 카트가 드나드는 틈을 타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서연은 한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서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시회장의 고요함을 찢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오유라였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증오로 충혈된 채 그녀는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꺼낸 과도가 번뜩이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죽어,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오유라가 서연의 코앞까지 달려들어 칼을 흉포하게 휘둘렀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서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3년 전 박진혁 앞에서 비를 맞으며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강지안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오유라의 손목이 서연의 목에 닿기 직전 서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세게 꺾어버렸다. 아! 오유라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과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그대로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뒤늦게 달려온 경호원들이 오유라를 제압하기도 전에 이미 서연이 상황을 종료시킨 후였다. 오유라는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엎드려 고통과 분노로 울부짖었다. 서연은 먼지라도 묻은 듯 자신의 손을 가볍게 털며 바닥에 쓰러진 오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3년 전 레스토랑 안에서 자신을 경멸하며 내려다보던 오유라의 시선과 정확히 반대되는 구도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진화그룹의 우아한 안주인과 그녀를 공격하다 처참하게 제압된 몰락한 재벌딸. 이보다 더 극적인 대비는 없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오유라에게 조용히 그러나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오유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3년 전 네가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그리고 네가 박진혁과 함께 나를 짓밟았을 때, 내 인생은 이미 그때 끝난 거야. 이건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일 뿐이야. 오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노려보려 했지만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칠 뿐이었다. 그녀의 추악한 뺑소니 과거까지, 그것도 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연이 직접 언급하자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아니야, 닥쳐, 이년아, 닥쳐.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만 되었다. 기자들은 뺑소니라는 단어에 흥분하여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은 불 보듯 뻔했다. 오유라, 뺑소니도 모자라, 강서연 여사 살해 기도, 추악한 몰락.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 오유라는 현장에서 살인 미수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다. 그녀는 3년 전 뺑소니 재판과 이번 사건이 병합되면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처했다.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혼란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박진혁은 감옥에, 오유라는 파멸했다. 3년 전 그날 빗속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두 남녀는 이제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스스로 완벽하게 몰락했다. 그녀의 길고도 지독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오유라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던 아트센터의 혼란은 강서연이 칠흑 같은 마이바흐에 오르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리 사라졌다. 차 안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처럼 고요하고 서늘하고 안전했다. 3년 전 그녀를 덮쳤던 비는 이제 이 방탄유리 밖의 세상일 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오유라의 광기 어린 비명, 박진혁의 처절했던 애원, 3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드디어 풀려났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다. 3년 전 그 빗속에서 맹세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고 더 완벽하게.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환희도, 기쁨도, 심지어는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3년간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멈춰 섰을 때에 그 거대한 관성이 사라진 후에 텅 빈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3년간 그녀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증오라는 연료가 모두 소진되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재가 되어버린 감정의 폐허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강지아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서재에 있지 않았다. 도시의 야경이 통째로 유리벽이 된 거실, 그 한가운데에 그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자신이 군림하는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하이힐 소리를 죽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다 끝났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는 이미 아트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TFR을 통해 보고받았을 터였다. 서연은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3년간 유지해온 그들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거리였다. 네,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메마르게 울렸다. 강지아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느 때처럼 깊고 차가웠지만 오늘은 그 안에 미묘한 읽기 어려운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툼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3년 전 병실에서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 원본이었다. 당신의 복수는 완수되었소, 강서연 씨. 그가 말했다. 우리의 계약 제1조 갑강제하는 의 윤서연의 복수를 위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며 을은 그 대가로 갑의 완벽한 아내이자 방패가 된다. 이 조항은 이제 효력을 다했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계약은 완수되었다. 그는 계약서 옆에 또 다른 서류, 그리고 만년필 한 자루를 나란히 놓았다. 깨끗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다. 당신은 3년간 내 방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 진화 그룹 내부의 적들, 내 숙부 강태준까지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지. 당신은 기대 이상의 파트너였소. 그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이것은 당신의 몫이야.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위자료는 그녀가 평생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진화그룹의 핵심 계열사 몇 개의 지분, 그리고 해외의 부동산까지. 그는 그녀가 윤서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니 그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더라도 세상 누구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부와 권력을 그녀에게 쥐어주려 했다. 그는 계약의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강지한이 말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강서연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벗어던지든 아니면. 그는 말을 아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강요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서연은 이혼 합의서와 계약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공허함의 정체가 이것이었을까? 복수가 끝난 순간 그녀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강지한의 방패였고 무기였다. 이제 적이 사라졌으니 무기는 무기고로 돌아가거나 폐기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나가야 할 이유만 남은 존재였다. 그녀는 3년 전 비에 젖어 한강 다리 위에 섰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윤서연은 죽고 싶었지만 살아야 할 이유 복수를 찾았다. 지금의 강서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었다. 그녀는 이대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평생 이 공허함을 안고 유령처럼 살아가게 될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한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할까?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그는 자신을 3년간 훈련시켰다. 자신을 자신과 똑같은 괴물로 혹은 그보다 더 냉철한 전략가로 만들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이대로 순순히 놓아준다고? 당신은.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떠나길 바라나요? 그 질문에 강지한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단숨에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내가 바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3년간 공들여 만든 강서연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중요하지. 복수가 끝난 지금 당신은 다시 3년 전에 윤서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모든 걸 용서하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그런 여자로.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3년 전 그 빗속에서 죽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박진혁의 배신과 함께 죽었고 당신이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